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16년 3월 동영상 촬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영상 촬영을 지금까지 이제 70회를 했었죠. 지금 이제 3월 첫 번째 동영상이 71회니까 70회 동안에 제가 그 정식으로 그 정장 양복을 입고 찍은 것은 아마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겁니다. 거의 양복을 입고 찍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양복을 입은 이유는 토요일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토요일 날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 제1기 정책 아카데미를 하죠. 근데 그 정책 아카데미에는 반드시 정장 차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정장 차림을 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이제 동영상 촬영을 겹쳐가지고 정장을 이렇게 입고 찍게 되는 겁니다. 아마 조금 그 공방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자주 와서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익숙치 않아서 조금 저보다도 더 어색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관없는데 보시는 분들이 조금 어색하거나 약간 좀 이렇게 위화감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네, 3월 첫 번째 동영상 주제는 이제 이세돌과 알파고 인공지능의 미래입니다. 그 인공지능 이제 그 관련해서는 2월달 동영상 이른바 신기술에 대한 환상이라는 주제의 동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도 알파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는 이제 대전하기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대국하기 이제 전이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었죠.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봤었는데 그때 동영상에서는 이제 아마 이세돌 구단이 오전 전승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세돌 구단이 4판을 지고 한 판을 이겼죠. 사국에서 한 판 100을 잡고 이겼던가요? 한 판을 이기고 4판을 졌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상당하죠. 대단하죠. 알파고가 이런 세계 초인류급의 정말 천재급의 그 기사를 이길 수 있을 정도까지 발전을 했다라는 게 대단하죠. 그래서 이번 그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은 인공지능 관련한 기술이라든지 어떤 이론이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좀 놀라운 그런 일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어디다 뒀어요? 그때 그 지난 2월달 동영상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이제 물론 이제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상당히 오래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인공지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거론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컴퓨터가 그때 이제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70년대 이제 IBM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형 컴퓨터, 메인프레임 대형 컴퓨터들이 이렇게 나왔지만 80년대부터는 이제 이른바 PC형 컴퓨터들이 이제 일반을 상대로 해서 보급되기 초기 단계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컴퓨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컴퓨터 기술이 하드웨어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1980년 컴퓨터의 발달이 상당히 많은 그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달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떤 신기술이라 할까요? 어떤 그 기업 혁신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특정 어떤 그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밑바탕에는 이 하드웨어 기술 발전이 반드시 먼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기술 발전이 없으면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발전 기술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맞물려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고가 비록 이세돌 구단에게 이겼지만 이건 이제 여러 가지 그 승리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파고 당연히 이제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대단히 이제 진전을 이루었다라는 이제 점을 평가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죠. 뭐 이렇게 한 판이나 두 판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졌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그 기계하고 이렇게 둔다라는 게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한 번도 또 그런 그 컴퓨터 그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것에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태에서 그냥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컸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세계 최고 수준의 이스돌 구단을 이겼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대단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요점은 그겁니다. 이렇게 오늘 이 첫 번째 동영상의 요지는 그겁니다. 소프트웨어만 혼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이런 컴퓨터 하드웨어의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다는, 이거 없었더라면 알파고라는 프로그램,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 자체도 개발이 거의 힘들었을 거고, 설령 개발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구단과 대국에서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기계적인 성능이 못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면에서 대단한 그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보시면은 알파고가 이번 이세돌 구단하고 그 대국을 벌일 때 동원한 하드웨어 인프라를 보면은 CPU가 1200개입니다. 그 다음에 GPU, 그래픽 그 프로세서 유닛가 이렇게 176개가 동원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글 이제 딥마인드 이제 자회사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하는 자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알파고를 개발을 한 건데, 예를 들어서 CPU를 100개 하고 그래픽 그 GPU를 뭐 10개를 했을 때 처리 속도라든지 어떤 그 바둑이라면 바둑의 승률, 확률, 뭐 예를 들어서 한 10%밖에 안 되겠죠. 승률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늦고. 그래서 이제 근데 CPU를 이제 100개를 뭐 500개로 늘리고 GPU는 뭐 한 50개로 늘렸다. 그랬을 때 승률이 10%였던 것이 뭐 50%를 껑충 뛰었다. 하드웨어 처리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이걸 이제 그 CPU를 뭐 800개로 늘렸다. 그 다음에 GPU 그래픽 그 프로세서를 갖다가 이걸 이제 100개로 늘렸다. 그랬더니 승률이 50%던 것이 70%로 껑충 뛰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CPU를 1200개로 늘리고 GPU도 이제 176개로 늘렸다. 그랬더니 승률이 98%로 껑충 뛰더라 이거예요. 벌써 승률이 98%까지 와버리는 거죠. 이 정도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CPU를 갖다가 2000개로 늘리고 GPU를 뭐 500개로 늘린다라고 한들 그 하드웨어적인 그 인프라 투입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승률은 2%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알파고가 하드웨어 인프라 그 현재 바둑에서 이렇게 세계 초인류 기사하고 두어서 이길 수 있는 확률,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의 최적성이 이제 최적 그 투입 그 규모가 CPU 한 1200개, GPU 176개였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대국을 한 거죠. 이스돌 구단하고. 대국 하기 전에 이제 그 알파고 자체적으로 이제 3천만 번의 학습을 했다. 뭐 이렇게 고수들의 이렇게 학습들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전에 아까 그 하드웨어적인 그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기술, 이런 CPU라든지 GPU라든 컴퓨터 처리 성능이란 속도라든 이런 것의 향상 없이는 인공지능 자체가 불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인공지능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1980년대 일본을 유학을 갔어요. 근데 이 컴퓨터 하드웨어 발전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게, 근데 경제학 이론에서도 이제 그 금융, 제가 한번 그 동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건데, 금융공학이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뭐 퀀츠, 퀀티터티브 어널리스트, 퀀츠라는 줄여서 퀀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선물 뭐 옵션이라든지 뭐 이렇게 파생 상품 거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컴퓨터의 발전에 다 그 기반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발전이 없었더라면 이거 다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발전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해요. 저도 1980년대에 제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했죠. 투자 프로그램을. 그래서 막 여기저기 스카우트 될 뻔했다라고 그랬죠. 심지어는 처자까지 이렇게 붙여줄 테니까 너 일본에서 살아라 뭐 이런 정도까지 제안도 받고 그랬다 그랬죠. 일본 그 큰 회사에서, SI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전이, 여러분들 하드웨어를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드웨어 발전 없이는 소프트웨어 발전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1980년대에 이런 그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가 이렇게 발전돼서 일반인들에게 이게 하여튼 성능이 열악하더라도 이렇게 PC나 이런 것들이 보급되면서 저 같은 사람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막 투자 프로그램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인공지능 이제 그 프로그램 개발도 막 나와요. 그래서 특히 이제 주식 투자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인공지능 이제 AI 줄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래서 이제 AI 프로그램에서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지 않겠느냐, 뭐 그런 것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전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 전공이 투자론이었다고 그랬죠. 금융투자, 증권투자가 원래 제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투자 프로그램도 만들 때 제가 이미 1980년대니까 1980년대 후반에 유학을 갔으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됐죠. 30년 전에 제가 그 인공지능 공부를 했어요.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당시 제가 일본에 유학 갔을 때 샀던 게 누력 컴퓨터입니다. 누력 네트워크라는 게 책이에요. 30년 전에 제가 인공지능 공부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파지 시스템, 이게 이제 애매하고 판단이 이렇게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해서 최적화를 찾아가는 파지 시스템 같은 거, 그 다음에 프랙탈 같은 것들. 하나 책에 한동안 더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제가 분실을 한 건데, 카오스 이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이미 30년 전에 산 책들인데 제가 공부를 하려고. 여러분들 특히 소장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했어요.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그냥 무슨 경제 전문가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급이 달라요, 급이. 저는 알아요. 지금 인공지능 저기 알파고 프로그램이 대충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했다라는 걸 알아요. 저는 알아요. 근데 어쨌든 그 후로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계속 발전을 해왔는데, 그 컴퓨터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니까 그냥 개인이 혼자 앉아서 집에서 이런 프로그램 공부해가지고 프로그램 짜가지고 인공지능 프로그램 돌려서 막 하는 막 쏟아져 나와요. 그 중에 이제 그 요즘에 이제 그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이죠,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머신 러닝, 기계 학습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패턴을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숫자라든지 하나하나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그냥 판체로 인식을 해요. 그림으로. 그림으로 탁 인식을 해가지고 그 전체 패턴으로 인식 속에서 이제 예컨대 그 어떤 전략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것을 선택했을 때 얻는 이득이 얼마냐. 그 이득을 계산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둑 같으면 19 곱하기 19잖아요. 전체 줄수가 가로 세로 정방향으로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럼 19 곱하기 19이면 얼마입니까? 전체 점 바둑의 눈금 수는 99, 81, 99, 171, 371개입니까? 361개입니까? 뭐 대충 그 정도 되겠죠. 29 곱하기 20 하면 400개니까 400점이 안 되잖아요. 첫 수를 둘 때는 400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겠죠. 그렇죠. 첫 수 중에는 첫 수를 두면은 흑번일 때는 이제 흑을 만약에 알파고가 잡으면은 그걸 첫 수 400개 중에서 어느 점이 가장 좋을까를 생각하는데 그 어느 점이 좋을까를 평가를 하겠죠. 하나를 400개 점은 이제 선택이에요. 근데 400개 하나하나를 이렇게 딱 하나를 1번부터 400번까지 번호를 붙여가지고 1번에 대해서 이걸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렇게 2번 했을 때 이렇게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착 가는 게 아니고 판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인식을 해버려요. 하나로 그냥 탁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1번 점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 밸류, 가치, 나의 이득 함수죠. 내가 그걸 선택했을 때 손득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1번 점을 선택했을 때 손득이 예컨대 5점이었다. 근데 10번 점을 선택했을 때 손득 같이 나한테 손득 합산점이 뭐 10번 점은 뭐 10점이었다. 그다음에 뭐 한 30번 점을 선택했는데 그 손득점은 80점이었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400번까지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나한테 손득 그 이득이 큰 점을 이제 최적점으로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알고리즘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 전체 판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선택점을 그냥 처음 횡비인데 400개 점을 전부 조사를 하면 그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수들의 뭡니까 대국 기보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정석도 입력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그래서 처음 이렇게 초반, 중반, 종반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초반일 때의 착점은 정석에 따라서 이렇게 둔다. 뭐 이런 정석이 다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한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알파고의 특징이 뭐냐면은 특징이 뭐였냐면은 저는 뭘 유심히 봤냐면 이거 두는 시간을 봤어요. 두는 시간이 거의 일정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죠. 되게 한 1분 뭐 2, 30초 안에 한 수를 두더라. 1분 2, 30초 거의 규칙적인 시간으로 한 수를 뒀다라는 것은 알파고의 알고리즘이 그 시간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어느 점을 선택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선택한 점에 대해서는 손득을 계산하겠죠. 바둑에서 손득은 뭡니까? 이기고 지우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은 뭡니까? 집계산이죠. 그러니까 집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밸류 펑션이라는 게 집계산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뒀을 때는 내가 상대방보다도 훨씬 더 집이 많다. 집이 더 어떤 경우는 집이 5집이 더 많다. 어떤 수를 뒀을 때는 집이 10집이 더 많다. 그럼 5집보다는 10집이 더 많은 수를 선택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하는 함수가 있고 처음에는 어느 점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점을 그러니까 아까 400개를 다 찝는 것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예컨대 첫 수를 둘 때는 둘 수 있는 수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바둑에서 고수들이 둘 수 있는 수가 이렇게 되게 정해져 있잖아요. 뭐 많아봐야 뭐 얼마나 정도 되겠습니까? 한 뭐 2, 30여 수 정도 되겠죠. 그 2, 30여 수 그런 게 어떤 점들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 대상들을 뽑아내는 프로그램이 맨 먼저 작동을 할 거고 400개를 다 400개 점을 계산하면 그 컴퓨터에 저거 1200개라도 모자랄 거예요. 비효율적이라서. 그래서 정석이라든지 기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서 이제 막 학습을 해가지고 어떤 수를 이렇게 둘 때 그 수에 대해서 어떤 수를 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먼저 이렇게 뽑아내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러니까 선택점을 뽑아내는 프로그램이 먼저 하나 돌아갈 거고, 그러면 선택점을 예컨대 20개 선택점을 뽑았다. 이거 이세돌 구단이 한 수를 두었는데 그 한 수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기보라든지 정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에 입각해서 어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선택 그 수를 20개 수를 뽑았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 20개 수에 대해서 이제 뭘 하게 무슨 그다음 작업에는 이제 두 번째 작업은 뭘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치 평가를 하겠죠. 손득을 계산하겠죠. 이 수를 두었을 때 이제 첫 번째 수를 두었을 때 이세돌 구단은 그다음 그 이 수에 대해서 어떤 수를 둘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수에 대한 지평가는 예컨대 이 수를 이게 첫 번째 수를 뒀을 때 이세돌 구단이 그 수에 대해서 어떤 수를 둘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세돌 구단이 그 수에 대해서 어떤 수를 두었을 때, 그 다음에 또 그 알파고는 어떤 선택수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뭐 10수나 20수를 찾아가겠죠. 무한정으로 가져가 제가 볼 때는 한 그 10수에서 20수 정도까지 가도 어마어마한 계산이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계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10수만 내다봐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선택지에 대해서 이제 손득을 계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20개 수에 대해서 손득을 계산했는데 이세돌 구단이 두는 한 수에 대해서 이기는 수가 없었다. 내가 이기는 수가 없었다. 라고 하면 세 번째 프로그램은 뭐가 작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둑은 되게 두다 보면 근접전이에요. 두는 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두게 돼요. 근데 그 이번에 알파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그걸 직관이라고 언론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는 수가 이기는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근접전에서 이기는 수가 이렇게 확률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든 이기는 수가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죠.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하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수를 찾아내는 거죠. 근접전이 아닌 이제 전체 대국에서 집계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근접전에서는 둘 수 있는 수가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은 전체로 봤을 때 이 근접전에서는 내가 이세돌 구단한테 진다라고 봤을 때 몇 집을 손해날 것인가를 보고 이 손해날 수 있는 집을 보상할 수 있는 다른 점을 찾겠죠. 어떤 빈 공간에 가서 착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지금 근접전에서 이렇게 찾을 수 없는 해를 다른 어떤 공간에서 두었을 때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좌상에서 하든지 우상으로 가서 이렇게 우상의 빈 공간으로 가서 이렇게 두었을 때 거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집의 이득과 그 다음에 좌상의 접전에서 이렇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계산하겠죠. 세 번째 수가. 그래서 알파고에 대한 그 프로 기사들 이번에 그 이세돌 구단과 두면서 알파고에 대한 이미지가 뭐였냐라면 대부분의 평가가 뭐였냐면 이창호 구단 같다라는 느낌을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고는 매수 둘 때마다 항상 집계산을 해서 승률을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추측컨대. 그다음에 선택수를 꼽고 그다음에 선택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서 승률수가 안 나왔을 때 이제 이길 수 있는 수를 둔다. 근데 알파고가 기상천외의 수를 두는 경우는 되게 초반이나 중반, 전반이에요. 판이 이제 수가 많이 두어져 가지고 중반, 후반이나 후반으로 가면은 기상천외 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수가 많이 메워졌기 때문에. 되게 알파고가 그 프로기사들이 생각지 못한 수를 둔 것은 초반전이나 중반, 전반전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항상 그런 구조로 되기 때문에 항상 그걸 계산했다. 그러니까 사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이겼는데 이길 때 모습이 알파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버그가 막 엉터리 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화 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그 수를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이 없어요. 찾을 공간이 이미 수가 많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계산은 빈 그 공간 중에서 그나마 가장 이득이 크다. 그 이득 계산에도 그 승률은 마이너스인데 그런 점을 찾은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 프로 기사들 입장에서 보면 저건 황당한 수예요. 이른바 버그예요. 그런 수를 두게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알파고를 프로그램에 알고리즘을 이렇게 접하거나 이렇게 조사한 바도 없지만 거의 제가 추측한 거 알파고의 프로그램 구성이 그렇기 때문에 한 수 한 수가 똑같아요. 1분 20초, 1분 20초. 그 세 단계 알고리즘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수 한 수를 두는 걸로 이렇게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런 작업을 이제 CPU 1200개하고 GPU 176개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로 보면은 이런 이미지. 처음에 이제 이건 좀 수가 굉장히 마이너해져 있죠. 근데 처음에 이렇게 어떤 수를 이제 이세돌 구단이 두었다.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처음에 둔 수대에서 알파고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수를 이렇게 여기서 이제 3개로 나와 있죠. 판이 3개로 나와 있죠. 판째로 가져와요. 판째로 딱 가져와 가지고 이 판에서 둘 수 있는 착점을 찾아요. 이 판에서. 예를 들어서 이 판에서 둘 수 있는 선택 착점을 찾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판에서 둘 수 있는 선택 착점이 또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이 판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착점들이 이렇게 쭈르륵 나온다. 보세요. 이렇게 하면 10단계만 가도 굉장히, 지금 이건 한 판에 지금 3수밖에 안 나와 있지만 이게 선택지가 10개로 늘어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10개, 20개로 간다라고 하면 CPU 1200개가 20개를 나눠서 분담 처리를 하겠죠. 이쪽으로 넘어가면 또 1200개가 이제 그걸 나눠서 또 분담 처리를 하겠죠. 이때 GPU는 이 그림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와요. GPU가 그림을 가지고 오고 CPU가 이제 이 그림을 보고 그림 중에서 빈점들을 찾아요. 선택점들을 찾아요. 빈점 가운데. 선택점을 찾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고수들이 어떤 기보라든지 정석이라든지 사활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가면서 선택지를 찾아요. 선택지를. 그래서 선택지를 뭐 20개면 20개, 매 그 단계마다 20개씩으로 한정해서 갈 거라고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20개씩으로 조금씩 갈 거라고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을 것. 그러면서 이때마다 값을 평가를 한다. 내가 이세돌 구단이 이 수에 대해서 알파가 이 수를 두었을 때, 알파가 이 수를 두었을 때 얻은 이득은 얼마인가 하면은 이렇게 쭉 10수까지 가가지고 그때 이제 그 경우수에 따른 어떤 처리를 하겠습니까? 이 한 수에 대해서 알파고가 이 수를 두었을 때에 지금 몇 가지가 나옵니까? 6가지 경우수가 나왔죠. 그러면은 이때는 근데 이득이 집이 5집 더 유리하고, 이때는 집이 뭐 4집 정도 유리할 것 같고, 이때는 예를 들어서 거꾸로 3집 손해를 볼 것 같고, 이때는 거꾸로 뭐 5집 손해 볼 것 같고, 이때는 뭐 비길 것 같고, 이때는 뭐 한 7집 이득일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 전체 이 6판에 대한 뭘 합니까? 통계 처리를 해야 되죠. 이득을 계산하려면. 통계 처리를 해야 되죠. 이수들 구단이 이수를 뒀는데 알파고가 이수를 두었을 때 6가지 경우수가 나오는데 6가지 경우수에 대해서 각각의 손득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이제 알파고가 이수를 뒀을 때에 둘 수 있는 수가 6가지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파고가 추정을 한다 이거예요. 추정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손득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손득을 계산해서 이렇게 6가지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각각 확률을 6분의 1씩 준다든지, 아니면 이세돌 구단의 어떤 바둑 스타일이나 성향을 감안했을 때 이세돌 구단이 예를 들어서 이 수를 둘 가능성이 뭐 절반 정도 된다 확률적으로라든지, 그 프로 기사에 대한 어떤 그 성향이나 이런 것 정보도 어떤 기보 같은 데이터도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알파고가 학습을 한다고 하면 이세돌 구단이 과거 이렇게 기보를 쭉 축적을 해가지고 그 기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겼을 때의 기보, 졌을 때의 기보.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졌을 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겼을 때의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 기보들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이겼을 때라도 흑번으로 이겼을 때하고 100번으로 이겼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졌을 때는 흑번으로 졌을 때하고 100번으로 졌을 때는 어떤가, 승률 같은 거 각각의 특징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별히 이세돌 구단용 알파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두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게 컴퓨터 성능이 어마어마한 이렇게 이런 성능 이렇게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해요. 생각을 해보죠. 이게 근데 CPU 초고성 성능이 아주 좋은 CPU 1200개하고 GPU 176개였는데, 그럼 알기 쉽게 말하면 그냥 PC 1200대 이상, 1200대 뭐 이렇게 정도를 이렇게 하나로 딱 뭉땅 그리면
CPU가 1200개면은 이만큼 되겠잖아요. 뭐 이렇게 보통 얼마입니까 하나에? 이 정도 되나요? 지금 뭐 이렇게 패키지 돼가지고 이 정도 되나요? 1200개면은 이 정도 되겠죠. 예. 바둑 하나 두는데 CPU가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인공 로봇,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미 국방과학 고등과학성에서 로봇 경시대회 가지고 카이스트가 우승을 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손이에요. 잘 봐보세요. 예. 이 손을 이렇게 만약에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한다라면 컴퓨터 성능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다양하게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계산이나 처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정확하게. 인간 제가 아직 상당히 아직도 굉장히 초기 단계. 그다음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설령 이런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렇게 인간이 손처럼 이렇게 다섯 개 손가락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활용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인간의 얼마나 자연스럽고 부드럽습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이 로봇 손가락을 만들 수 있습니까? 기계공학 만들 수 있나요, 지금?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물려가지 않으면 인간형 로봇도 아직은 상당히 초기 단계입니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신기술의 어떤 발전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게 너무 이렇게 뻥튀기 해도 오히려 그런 과학기술이나 신기술 어떤 기술 혁신에 방해가 돼요. 뻥튀기를 해도. 그러니까 이 알파고 딱에서 지니까 미래과학부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쇼 난리 브루스를 친 것도 이것도 이렇게 그런 것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붐이 막 일어났다. 그래서 성과 안 나와요. 안 나오면 그냥 죽어버려요. 차라리 붐이 안 일어난 것만 못 해버려요. 차라리. 구글이 최근에 뭐 했는지 아세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 동영상에서 뭡니까 막 발로 뻥 차도 안 넘어지는 로봇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내는 회사를 팔았어요. 팔아버렸어요. 돈 안 된다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돈 안 나온다고 팔아버렸어요. 보기에는 신기할 것 같죠? 근데 결국에는 뭡니까? 일본 로봇 뭐 이렇게 혼다라든지 뭐 이렇게 소니라든지 이런 데 만들으니까 뭐 이렇게 아시모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휴머노이드 카이스트가 우승한 그런 것들 봐보세요. 겨우 지금 걷는 거 정도. 겨우 지금 걷는 거 정도예요. 걷는 거 정도예요. 인간을 흉내에 내는데 3살 먹은 어린애보다도 더 못한 정도예요. 아직은. 발로 뻥 찬다고 자이로스코프라든지 이런 거 딱 안에다 내장시켜가지고 자동차나 비행기나 이런 거 자동 항법이 다 있잖아요. 안정 유지하는 거 그런 식으로 안 넘어지게 하는 거 그런 거 간단하죠 사실은. 보기에는 신기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외부로부터 그런 충격이 왔을 때 그걸 계산해가지고 잡는다? 그냥 자동 항법으로 자이로스코프나 이런 거 따라가지고 균형 잡도록 하는 게 더 빠르죠. 근데 여러분들 인공지능 하면은 마치 이게 새로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사실은 컴퓨터 자체도 PC 자체도 인공지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기계덩어리인데 컴퓨터 OS도 인공지능이에요. 딱 컴퓨터를 켜는 순간은 어떻게 합니까? 디스플레이도 인식하죠. 마우스도 인식하죠. 키보드도 인식하죠. CPU도 인식하죠. 인식해가지고 지가 다 조합해서 근데 프로그램을 처리하게 만들죠. 뭐 이렇게 인터넷 기능도 가능하게 만들죠. 다 인공지능이에요. 뭐 근데 엑셀이라든지 뭐 워드라든지 뭐 파워포인트 이런 것도 다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도 인공지능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훨씬 더
반복적인 거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에요.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 뭐라 할까요? 컴퓨터공학이랄까요? IT 관련해서 이미 모든 것이 사실은 인공지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특별히 부르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기계가 판단한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계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PC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스위치를 넣어줘야 돌아가죠. 그 다음에 워드나 파워포인트 낸 것도 사람이 다 이렇게 해야 이제 작동이 되죠. 아직은 맨 투 머신, 맨 투 프로그램, 사람 대 프로그램, 사람 대 기계 뭐 이런 관계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 하면은 이렇게 어떤 그 로봇을 만들어 놓고 로봇에다가 어떤 그 컴퓨터를 이렇게 장착을 해놓고 그 스위치를 이렇게 딱 켜놓으면 지가 사람처럼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이렇게 작동해서 돌아가고 뭐 어떤 움직이고 행동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그건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과 기술 개발, 과학 기술 발전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많이. 알파고도 결국에는 뭡니까? 제가 프로그램이라 그랬죠.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이 인공지능 공부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뉴로 컴퓨터인데, 그러니까 초창기 뉴로 컴퓨터 보시면은 이 프로그램이에요. 아마 잘 안 보실 건데 이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이런 프로그램을 공부를 막 이렇게 했었어요. 초창기 때 버전으로. 지금은 이제 워낙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그게 그 전체 판체로 인식을 하고 판 속에서 어떤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그냥 400개 점을 갖다가 그냥 무식하게 다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그러니까 시스템 효율성을 최대화하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까지 지금 이제 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은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 누가 만들죠?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알파고 같은 제가 볼 때는 수를 선택하는 것, 수를 찾는 것. 그다음에 그 집계산에서 평가를 하는 것. 그다음에 전체 대국점에서 이렇게 그 손득에서 승점이 이렇게 승률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안 보였을 때 이제 판 전체를 보는 것. 판 전체를 보고 집계산을 균형을 맞추는 것. 균형을 맞춰주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평가는 근접전에서의 평가고요. 아마 근접전에서 평가 프로그램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판 전체로서 집계산 매수마다 집계산을 맞춰주고 그래서 전체를 보고서 전체 착점을 이렇게 하는 것. 근접점에서 얻는 그 평가된 점수가 근데 10점이었는데 10집 우위라고 나왔는데 확률적으로 전체 평가에서 20점 우위로 나왔다면은 근접점 점수를 안 두고 전체 평가점을 둔다. 그래서 프로기사들이 놀랜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놀랜다 이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제가 볼 때 만약에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이 50판 내지 100판을 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세돌 구단이 프로이기 때문에 알파고의 이 본능적으로 이 특성이나 어떤 프로그램의 특성을 찾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점점 그 1국, 2국, 3국에 그냥 팍 지는 것보다는 4국에서 이기고 5국에서도 아쉽게 졌잖아요. 이세돌 구단이 좀 이렇게 아쉽게 생각을 했잖아요. 점점 이렇게 판수를 늘려가면 그래서 만약에 50판이나 100판을 두게 되면 제가 볼 때 충분히 알파고 프로그램의 특성을 파악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세돌 구단이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의 프로그램의 구조가 어떻고 이런 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바둑 성향으로 봤을 때 이창호 구단과 같은 느낌이다. 라는 거. 또 이세돌 구단이 이창호 구단을 가장 어려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만약에 한 100판 정도 둬가지고 뒀을 때는 제가 그 승률을 적으로 보면 이제 만약에 그 알파고 프로그램의 특징이나 약점을 한 개를 잡으면은 그때는 이제 이세돌 구단이 100판을 두면은 거의 한
8, 90%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한번 약점이나 한계가 보여버리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이렇게 보완을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을까를 딱 해보는 것도 역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파고 이 저밖에. 결론은 이런 인공지능 기술 등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중요해요.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너무 이렇게 막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현실에 상용화되고 실용화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아까 그 CPU 1200개를 1200개 쌓아놓으면 한 이 정도 될까요? 그걸 이렇게 하나로 쫙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할 정도로 하드웨어 기술이 발전을 해야 이세돌 구단 같은 프로기사하고 바둑에서 이길까 말까 할 정도의 인공지능 하나를 만들어내요. 근데 사람 전체를 봐보세요. 사람은 바둑 있습니까? 노래도 하죠, 음악도 하죠, 뭐 시도 하죠, 욕도 하죠, 뭣도 하죠. 온갖 그 인공지능이, 그런 지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발 움직이는 거, 이거 손 움직이는 거로 몸 움직이는 거 뭐 하면, 그럼 또 기계공학적으로 얼마나,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 만들어 봐야 이런 그 기계공학적인 기술 발전 없으면은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이에요. 또 이렇게 컴퓨터 기술 발달이 없으면은 아무리 그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컴퓨터가 못 따라가니까, 하드웨어가 못 따라가니까 할 수가 없어요. 꽝이에요. 그 다음에 돈 안 되는 것에 막 슈퍼컴퓨터 동원해가지고 하면은 그 비용, 돈만 날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구글이. 그런 그 보스턴 다이너믹스 같은 그렇게 군사용으로 전투에서 이렇게 짐이나 무기나 이런 게 싣고 가는 그런 정도, 그래서 미 국방성이 안 사주면 못 한다. 돈 안 된다. 뭐 이런 정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에서 상용화, 일본 로봇 만드는 회사 봐보세요. 걷는 것 위에는 그 위에 진전이 없어, 이야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미 국방성 고등과학 그 테스트에서 칼스트한테 지는 거 보세요. 웃기잖아요. 그 동영상 보면은 뚝뚝뚝뚝 넘어지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중요해요. 그런 시작들이 있어야 나중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그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붕붕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몇 조 투자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미친 놈들이 완전히 그놈들은 오히려 그 과학기술 발전이나 기술 혁신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과 안 나와요. 제가 장담을 하건데 성과 안 나와요. 써먹을 때도 없어요. 거의. 뭐 이게 무인 자동차? 봐보세요. 지금 이야기 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 그거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알파고 관련해서는, 뭐 인공지능 미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물론 먼 미래는 공상과학 SF 소설이나 과학이나 이런 데서, 영화 같은 데서 나온 그런 상황이 실현될 가능성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현재 또는 이렇게 가까운 장래 아니면은 중간 정도라니 먼 시야, 먼 시간까지 내다봤을 때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실용화되거나 상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은 상당히 갈 길이 멀다라는 거예요. 예, 3월 동영상, 첫 번째 동영상 촬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